학원 제16장 곧 나라를 찾으리라. 합리하에서 만나는 세 개의 강은 아담한 마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 가운데 혼강은 태극기에 태극 모양을 그리며 흐르는 특별한 강이었다. 동지들은 감격하여 어쩔 줄 몰랐다. 세상에 내걸 수 없는 우리 태극기를 이국만리 낯선 땅에서 강이 그려주고 있다니.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요. 그렇소. 이건 필시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나와 비류스가에 초막을 치고 그것을 고구려라고 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동학원에서 바리사를 가르쳤던 장유순의 동생 장도순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떠올렸다. 그럼 그 비류스가 혼강이란 말이요? 틀림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혼강은 고구려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비류스라고 불렀다는 말을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인회에 가면 그때 쌓았다는 졸본 산성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또 혼강은 조선 땅 압록강의 지류에서 흘러나온 강이라고 하셨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박삼사가 들뜬 목소리로 거들고 나섰다. 장도빈과 박삼사의 말대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천재의 아들인 주몽은 부여의 금호와 왕 스라에서 성장했지만 활솜씨가 뛰어나고 용맹하여 금호와의 7 아들에게 질투를 산다. 그리고 어느 날 금호와의 맏아들 대소가 죽이려고 하자 부여를 도망쳐 나와 만주로 간다. 그때 주몽은 대소를 피하기 위해 만주에서 가장 험지인 혼강 주변의 병풍 같은 절벽을 이용하여 산성을 쌓고 혼강 주변에 토성을 쌓아 나라를 세운 것이다. 그런데 혼강 상류에 비류국이 있었고 비류국의 왕은 송양이라는 자였다. 주몽은 송양과 활쏘기를 겨루어 비류국을 정복하게 되고 혼강은 그때 비류국 이름을 따 비류수라고 불렀다. 고대 주몽이 천혜의 요새를 방패 삼아 나라를 세웠던 것과 지금 애국지사들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만주에서 가장 험지를 찾아와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고 무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비슷한 일이었다. 수가마을에서 100리나 떨어진 합리하에 학교 부지가 마련되자 희망이 솟구쳐 올랐다. 애국지사들은 합리하에 교사 건축을 시작하고 서경은 앞으로 살아갈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집 짓기는 박경만이 맡았다. 대감마님 99칸 집은 못 짓더라도 추가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지어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박경만은 김준태와 함께 추가마을 사람들을 고용하여 2달 동안 집을 지었다. 건물 3동을 짓고 안채와 바깥채로 구분했다. 안채는 방 3칸에 대청마루 2개를 넣었다. 대청마루 하나는 가족들이나 손님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제사를 모실 곳이었다. 2채는 행랑채로 각각 방 5칸과 대청마루 하나를 넣었다. 앞으로 들고 나는 손님들과 박경만과 김준태가 거처할 곳이었다. 박경만은 서경을 위해 안채 옆으로 정자식 사랑채도 하나 지었다. 창고는 줄지어 4개를 지었다. 땅을 많이 샀으므로 앞으로 거두어들일 수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마당 끝에 남녀를 구분하여 2칸짜리 측간을 지었다. 경만의 말대로 집은 추가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되었다. 99칸은 아니지만 창고까지 합해 19칸이었다. 학교보다 먼저 완공을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추가마을 원주민들은 새로 지은 서경의 집을 왕의 집이라고 하며 서경을 만주왕이라고 불렀다. 서경을 왕이라고 부른 것은 집보다도 많은 땅을 사들인 것 때문이었다.
서경은 추가 마을 들녘에 많은 땅을 매입하여 내방청과 외방청 두 가지로 구분했다. 내방청은 만주로 들어오는 동지들이 자립할 때까지 농사를 지어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착 지원용이었다. 정착할 때까지 도조 없이 농사를 짓게 하고 정착한 다음에 도조를 받기로 했다. 서경은 새로 들어온 동지들에게 농지뿐만 아니라 거주할 집과 양식도 1년치를 마련해 주었다. 외방청은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어 일정량의 도조를 내는 것이지만 1년 수확에서 3분의 1을 받기로 했다. 외방청이든 내방청이든 한인촌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었다. 수십 리, 수백 리 밖에서 중국 사람들 땅을 소작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한인들이 소문을 듣고 추가 마을로 찾아들기 시작했다.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모두 소작을 해야 하고 중국 지주들에게 3분의 2를 내고 있었다. 중국말과 글을 모르는 한인들은 계약할 때 속기 마련이고 때로는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모조리 빼앗겨 버리고 쫓겨날 때도 있었다. 한인들이 계속 추가 마을로 들어오자 한인 마을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애국지사들은 추가 마을에 들어온 한인들을 불러 모아 군중 대회를 열었다. 옥수수밭 노천에 300여 명 한인들이 모여 앉았다. 이동영이 의장이 되어 단에 올라 연설을 했다. 한인촌을 건설한 서경에게 먼저 한 말씀 하기를 권했지만 극구 사양한 탓에 의장이 먼저 단에 오른 것이었다. 동포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를 우리 터전으로 삼아 우리 조국을 찾을 때까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용이 단에 올랐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것이니 끝까지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다 함께 힘을 합쳐 애써야 할 것이오. 세 번째로 회영이 단에 올랐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반드시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나자 이상용이 다시 서경에게 그래도 우리 한인촌을 건설한 촌장님인데 동포들에게 짧게라도 한마디 해 주시지요. 우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영석장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권했다. 평소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서경이었지만 하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단에 올랐다. 동포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말에 설득이 된 것이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이 지지자는 상야요, 학이 지지자는 차야요, 곤이 학지는 우기차야니 곤이 불학이면 민사위하의라 하셨소이다. 무슨 뜻인고 하니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가장 으뜸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장 미시라는 말씀이요. 이 말은 어려운 처지라 하여 배우기를 꺼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으니 이것을 가슴에 묻고 앞으로 잘 배워서 훌륭한 동포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오. 알아야 나라를 찾을 것이오. 간단하게 공자의 말을 인용한 서경의 말은 논어 계시편에 나온 말로 어려울수록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 것이었다. 만주왕으로 추앙받는 서경의 말이 끝나자 노천에 앉아있는 한인들이 울기 시작했다. 이제는 의지할 때가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지도자들은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농지 개척과 농업을 지도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일하면서 배운다는 의미로 이름을 경학사라고 지었다. 경학사는 농사와 배움을 병행해 농업을 지도하는 본부 역할을 하면서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인들을 교육할 것과 기존의 군인과 군관을 재훈련하여 기관 장교로 삼고 애국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국가의 인재로 키운다는 것을 사업 목표로 결정했다. 교육은 일단 학교 교사가 완성될 동안 경학사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교실은 임시로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옥수수 창고를 빌렸다. 강습소 이름은 신민회의 정신과 목적을 잇기로 하고 신민회의 신자와 새롭게 시작하는 구국투쟁을 의미하는 흥자를 따 신흥강습소라고 지었다. 낮에는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농사일을 마친 성인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교육 과정은 소학부터 중등 과정까지 개설하고 특별반으로 군사훈련을 첨가했다. 성인들은 평생 책을 접한 적이 없고 연필 한번 잡아보지 못한 문맹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루 종일 땅을 개간하거나 들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글자를 한자 한자 꼭꼭 눌러 쓰는 모습은 서러우면서도 가슴 뿌듯한 풍경이었다. 피곤을 못 이겨 대부분 코를 골며 잠들기 일쑤였다. 교사들은 차마 깨우지 못한 채 측은하게 바라볼 때가 많았다. 그런데 성인반은 남자뿐이었다. 여자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여자들은 야밤에 남자들과 함께 앉아 공부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구습에 몸서리를 치는 회영이 지긋지긋한 구습 귀신이 만주까지 따라붙은 것이라며 통탄했다. 있는 힘을 다해 여자들을 설득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노비 출신 남자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였다. 회영이 벌컥 화를 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들 안사람들이라도 설득하여 내보내야 할 것 아닌가. 야심한 밤에 남정네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는 옥수수밭은커녕 우물 근처에도 못 나간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소라면 코를 꿰서라도 끌고 가겠지만 소인들도 애통 터지는 일이지 뭡니까요. 회영은 생각다 못해 교사들을 가하호호마다 파견하여 방문 수업을 시키기로 했다. 그건 역시 남선생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중 한 가정이 용기 있게 받아들였다가 여자들 입방아에 올라 한동안 외톨이가 된 사태가 발생한 탓이었다. 그렇다면 여선생을 내세우기로 했다. 신학문을 배운 여성들이라야 가능한 일이었다. 지사들 부인들 중에도 신학문을 배운 여성들이 없었다. 호영의 아내와 소실 안동댁, 규룡의 아내와 소실 송동댁이 상동학원에서 신학문을 배웠으므로 선생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여선생들이 나서자 여자들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송동댁이 가장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자자해지면서 효과가 나타났다. 여자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구구법을 배워 셈을 할 줄 알게 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부터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 너도 나도 강습소에 나오기 시작했다. 여자들까지 강습소에 나오게 되자 배움의 열기가 한층 더 타올랐다. 남자들은 여자들 앞에 체면을 세우려고 더욱 열심을 내고 여자들도 배움에 있어서는 남자들에게 질 수 없다는 경쟁심이 발동했다. 남자들은 셈법과 한문에 뛰어나고 여자들은 어문과 역사에 뛰어났다. 배움의 경쟁은 열기를 더할수록 좋은 법. 그들은 날마다 달라져 가기 시작하면서 배움에 대한 기쁨을 서로 고백하기에 바빴다. 세상이 다 내 것인 것만 같아. 자네들은 어떤가? 한자 한자 알 때마다 왕이 부럽지 않다니까.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금수와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 이제야 알 것 같지 뭔가. 맞아. 지난날 우리가 살았던 세월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
그저 일하고 밥 먹고 잠이나 자는 짐승이었지. 생각할수록 끔찍하구만. 소문은 바람 같은 것이었다. 신흥 강습소 소문이 유화를 거쳐 길림성 전역으로 퍼지면서 한인들이 너도나도 자녀를 신흥 강습소에 보내기를 원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배우고 싶었으나 거리상 올 수가 없어 안타까워했다. 그런 현상은 누구보다도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자본을 댄 서경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했다. 서경은 하루빨리 조선 사람들을 배움으로 개화시키면 그만큼 나라를 찾는 일도 빨라진다는 생각이 들어 회영을 불렀다. 우당, 우리 한인들이 사는 곳마다 강습소를 세우자꾸나. 저도 형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사는 곳마다 강습소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친다면 한인들의 애국심도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는 법이니 옳은 말이다. 너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길림성을 돌면서 강습소를 세워나가거라. 서경의 지시를 받은 회영은 곧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막내 호영과 박경만이 회영을 따랐다. 호영은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을 맡기로 하고 박경만은 서경이 내준 자금을 맡았다. 회영은 요하현, 통하현, 환인현의 가옥 8채를 구입하여 학교 8곳을 설립했다. 호영이 교장을 맡아 학교 전체를 통괄하고 교사들은 애국지사들 가운데 교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각처로 파견했다. 신흥 강습소 교육이 그렇게 진행되어 갈 동안 합리화학 교사 신축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갔다. 회영과 이동영 등 지도자들은 수리사업 전문가 장유순의 지도에 따라 설계도를 그리고 기초공사 방법을 세웠다. 장유순은 건축 설계와 토목에도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다. 노비 출신 남자들은 먼저 높고 낮은 땅을 평지로 만든 다음 산에서 수백 년 묵은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을 다듬는 것과 흙을 이겨 벽돌을 굽는 일을 담당했다. 신흥 강습소 학생들은 방과 후에 괭이와 낫을 들어 풀을 베고 나무 뿌리를 캐냈다. 여자들은 신경피, 황경피, 갈매나무 열매를 따다 가열하여 물을 들인 흑갈색, 황갈색 무명으로 군복이나 다름없는 교복을 만들었다. 총감독인 회영이 그들의 등을 다독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자네들 힘이 크네. 나으리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어딘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홍순이 회영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홍순을 따라 다른 남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고 나섰다. 몸으로 하는 일은 소인들이 다 해낼 테니 그리하십시오. 나으리. 나으리라는 말을 빼라고 몇 번을 일렀는가. 대답도 짧게 하라 했네. 예, 나으리. 자네들은 이제 노비가 아니라 당당한 독립부사들이란 말일세.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밴 것이라 쉽게 고쳐져야 말입죠. 앞으로 또 예의하거나 나으리 말입시오라고 하면 엄벌하겠네. 예의. 하지만 소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합니다요. 나으리. 노비 출신 남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엄중한 습관을 좀처럼 버리지 못했다. 회영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들도 고민이 되어 호칭 문제를 두고 서로 운운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나으리들을 뭐라고 부르지? 동지 나으리라고 하면 어떤가? 나으리라고 부르면 엄벌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동지님? 동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 나으리들은 그냥 김동지, 이동지라고 부르지 않던가? 그렇다고 나으리들을 어찌 아무개 동지라고 부른단 말인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는 못하겠네. 차라리 엄벌을 받고 말지. 나도 마찬가지일세.
노비 출신 남자들은 의논 끝에 나으리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계속 나으리로 부르기로 하고 예의라는 긴 대답이나 말입조 같은 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무관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경사가 났다. 서경이 나이 57세의 늦둥이를 본 것이었다. 서경의 아내 또한 같은 나이였고 젊어서도 낳지 못한 아이였으므로 모두 기적이라고 입을 뗐다. 그렇지 않아도 양부 이유원 가문은 자식이 귀한 데다 하나밖에 없는 장남 규준이 15세였으므로 서경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다. 서경은 새로 얻은 아들 이름을 규준의 규자를 이어 규서라고 짓고 잔치를 베풀어 추가마을 원주민들과 한인들 수백 명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였다. 경사는 또 겹쳤다. 규서가 태어나고 4개월 뒤 회영이 아들을 얻었다. 이름을 규창이라고 지었다. 양쪽에서 각각 아들을 얻었고 드디어 교사 신축도 마쳤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갔다. 첩첩이 둘러친 산을 업고 세 개의 강을 수족처럼 끼고 들어선 학교는 그야말로 엄숙한 광복군의 면모를 띠었다. 우리가 이국 만리에 무관학교를 세우다니 꿈만 같습니다. 오당 동지. 군사기지 답사부터 함께한 이동영이 회영의 손을 잡고 감격했다. 동지들과 학생들이 피땀으로 지은 교사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었다. 학교는 교실 8개와 드넓은 운동장과 기숙사를 갖추었다. 각 학년별로 널찍한 교실과 강당과 교무실을 들였고 내무반 내부에는 사무실과 숙직실, 편집실, 나팔반, 식당, 주사장, 비품실을 갖추었다. 가장 큰 교실에 총기류를 두는 실형을 설치하고 총기마다 생도들의 이름을 부착했다. 1912년 6월 7일 드디어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동지들과 학생들 그리고 수백 명 한인들이 모여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형님께서 이 뜻깊은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회영 형제들이 감격하여 땅을 매입하고 건축 비용까지 담당한 서경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 일이 어디 나 혼자만의 힘이던가. 따지고 보면 우당 아우의 노고가 가장 컸다. 우당이 원세계를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땅 한 평 구할 수 없었을 테니 또 안동의 이상용 선생과 김대락 선생의 지극한 정성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 명칭은 신흥강습소에서 강습소를 없애고 신흥무관학교로 명명했다. 학교 설립에 거금을 투척한 이서경을 교주,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교장에는 셋째 철영을 추대했다. 교감에는 윤기섭을 임명했다. 교사로는 건영의 장남 이규룡, 시영의 장남 이규봉, 장유순의 동생 장도순, 이갑수, 서웅, 관하국 등이 임명되었다. 이갑수는 상동학원 출신이고 서웅과 관화국은 중국인으로 중국어 선생이었다. 군사훈련교관은 대한제국무관학교 출신인 이관직, 이장영, 김창환, 김형선 등을 임명했다. 신흥무관학교는 군관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최하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신체가 좋고 건강한 청년들을 선발하기로 했다. 학생들 학비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로 했다. 기숙사가 넘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서경의 집과 형제들이 분담하여 맡기로 하고 교사들 보수는 중국인 2사람 외에 단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학칙과 교과는 신흥강습소 것을 재정비하여 3년제 중등과정을 본과로 하고 1년제 군사과를 부설했다. 본과 과목으로 국어, 중국어, 영어, 불어 등 외국어와 한문, 한국 역사, 세계 역사, 과학, 지리, 산술, 창가, 총검술 등을 개설했다. 군사학과는 1년제 외에도 6개월, 3개월짜리 속성반을 따로 병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는 개교하자마자 명문으로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국내에서도 군사교육을 받기 원하는 애국 청년들이 찾아왔다. 엘리트 장교 출신인 이관직, 이장영, 김창완, 김영선 등이 실시하는 무관 교육이 그들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떠오른 탓이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군관 교육을 받겠다고 15세 소년 장지락, 아리랑의 저자 김산, 장지락이 찾아와 떼를 썼다. 그는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수말리 길을 물어물어 찾아왔지만 규칙상 18세 미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장지락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크게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다. 그는 평북 용천 출신으로 러일 전쟁 때 태어나 일경의 난폭함을 목격하며 자랐다. 7살 때 일경이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때려 입술이 터진 것을 보고 일경에게 달려들자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다. 일경은 걸핏하면 주먹질, 발길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때마다 어린 장지락이 일경에게 맞서려고 하자 어머니는 목숨 걸고 말렸다. 장지락은 왜?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조선 사람은 일경에게 맞아도 말을 할 수 없는지 고민하며 자랐다.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를 하고 말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탓에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 했고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았는데 그러한 고집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다. 그는 11살 때 친구를 때려 코피를 터지게 만든 일로 아버지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고 집을 나와 다시는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정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장지락은 집을 나와 둘째 형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일본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다. 둘째 형의 소망은 똑똑한 장지락이 도쿄 대학 의과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장지락은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의 크로포트킨을 탐독하면서 거기에 매료되어 도쿄대 진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지적 욕구에 목말랐고 도쿄는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탓이었다. 그의 생각에 도쿄는 단지 이류의 지적 중심지일 뿐 인류는 아니었다. 장지락은 똑똑하지만 아직 어린 탓에 아나키즘과 공산주의를 혼동하면서 소련 모스크바야말로 새로운 사상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천재 소년 장지락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압록강을 건넜다. 하얼빈행 기차를 탔으나 전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탓에 모스크바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명문으로 떠오른 합리화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 무관 교육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혼자 700리 길을 걸어 통화읍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신흥무관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소개장을 받아야 했으므로 김현주라는 목사를 찾아갔다. 장지락은 김 목사와 함께 3개월을 살면서 소학교 선생을 했다. 김 목사가 남다른 장지락에 반해 그를 양아들로 삼을 욕심으로 선생을 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장지락은 꿈이 있다면서 단호하게 뿌리쳤고 김 목사는 하는 수 없이 그를 신흥무관학교로 보내주고 말았다. 구구절절한 장지락의 고백을 들은 신흥무관학교 실무자들은 일단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리, 수학, 국어, 역사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나이가 3년이나 미달되었으므로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장지락은 물러나지 않았다. 생떼를 썼다. 학교 측은 장지락의 고집도 고집이지만 그의 비범한 혁명가 기질을 높이사 결국 입학을 허락해 주었다. 어렵게 입학한 장지락은 서너 살 위인 학생들의 무쇠 같은 팔다리에도 기가 죽지 않았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학교 생활은 곧 병영 생활이었다. 새벽 6시에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3분 이내 옷을 단정히 입고 자리를 정리하고 검사장으로 뛰어가 인원 점검을 받고
보건체조를 시작했다. 살인적 추위, 영하 40도의 한겨울에도 윤기섭 교감은 혹겹 무명 저고리를 폭풍 같은 만주 바람에 팔락팔락 날리며 학생들을 점검하고 체조를 지도했다. 애국정신을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체조를 끝내고 세수를 하고 각 내무반 나팔 소리에 따라 식탁에 둘러앉아 옥수수 밥이 주식인 식사를 했다. 아침 식사 후에 애국가 제창을 하고 나면 교장이 만국의 한을 토하는 눈물의 훈화를 하고 학생들은 애국심이 충천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훈시가 끝나면 학생들은 흑갈색, 황갈색 제복에 총을 메고 구령에 맞춰 행진을 시작했다. 학교는 중등교육 본과 3년과 무관훈련을 하는 군사과로 나누고 본과도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받았다. 훈련용 총은 나무를 깎아 만든 목총에 쇠로 방아쇠를 달았다. 넓은 연병장에서 김창환 교관이 우렁차게 구령을 하면 학생들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훈련은 실전과 똑같은 전투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험한 산을 따라 고지를 찾아 헤맨 끝에 가상의 적을 찾아내어 공격과 방어를 하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길고 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상륙작전도 실전을 능가했다. 지륵 같은 밤중에 비상나팔 소리가 울리면 학생들은 죽은 듯이 잠들었다가도 총알같이 몸을 일으켜 총가로 달려가 틀림없이 자기 총을 찾아냈다. 체육시간 역시 체력 단련을 넘어선 강행군이었다. 엄동설한 야간에 등에 돌을 짊어지고 강을 따라 수십 리 길을 달리기 하고 꽁꽁한 빙상에서 평지처럼 달리고 걷기, 격검, 춘추대 운동으로 몸과 정신을 단련시켰다. 똑똑하고 고집센 장지락은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합리하를 떠났다.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사들이 찾아왔고 가끔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지락이 떠난 후 스님 한용운이 찾아왔다. 35세 한용운은 한일 병합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를 찾아다니며 힘을 얻던 중 신흥무관학교 소식을 듣고 수가마을로 들어온 것이었다. 한용운은 충청도 홍성에서 태어나 16세 때 동학혁명에 가담했지만 실패로 끝나자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다가 간도 지역을 돌며 광복운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27세 때 다시 입산하여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을 은사로 득도하고 만화에게 법을 받아 정식으로 승려가 된 인물이었다. 학교 보안을 위해 누구든지 신흥무관학교에 올 때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소개장을 들고 오도록 규칙을 정해놓았고 규칙은 엄격했다. 그런데 한용운은 소개장 없이 무작정 들어온 탓에 학생들이 마음을 놓지 못했다. 학생들은 계속 의심을 풀지 못했지만 서경과 혜영은 그의 언행을 통해 믿어도 좋다고 판단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독립운동 기지를 순방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학생들이 한 선생을 의심한 것은 학교 보안 탓이니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오. 섭섭하다니요. 믿음직합니다. 벌써 신흥무관학교의 빈틈없는 무장정신을 눈치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니 고맙소. 그런데 과연 천연 요새입니다. 넓고 넓은 만주 땅에서 이 험한 오지를 어떻게 찾아내셨는지요. 한 선생께서도 그리 보시오. 간도에서 활동할 때 여러 곳을 돌아다녀봤지만 이렇게 험한 곳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을 택한 건 일본을 피하자는 최선의 방책이었지만 험한 만큼 우리 학생들도 강인한 광복군이 될 것이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힘든 훈련을 받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을 텐데 강이 탁 트여 있으니 말입니다.
강은 물이고 물은 부드러움과 낮아짐의 속성을 품고 목적지를 향해 앞만 보고 흘러가는 도도함으로 사람의 정신을 다스려주는 스승이지요. 훌륭한 설법입니다. 한용운은 서경의 집 행랑채에서 한 달여를 머물고 추가 마을을 떠났다. 서경은 여비를 내주었고 매영은 마을 밖까지 전송해주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한용운은 통화읍을 향해 걸었다. 20리나 걸어 끝없는 옥수수밭을 지나 고개를 넘어야 하는 산이 나왔다. 깊은 나무가 우거진 숲길이었다. 바람소리만 들릴 뿐 인적은 없었다. 길의 중간쯤 첫 번째 고개에 훌라제를 넘을 무렵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왔다. 한용운은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끝내 첩자일 것이라는 의심을 풀지 못한 것이었다. 배영이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다. 황급히 마차를 몰고 달려가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경상이었다. 우당 선생님, 마음이 놓입니다. 외놈들이 귀신이라도 신흥무관학교는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소. 나도 우리 학생들이 그 정도로 보안의식이 투철한 줄 짐작하지 못했소이다. 만약 내가 죽었다면 나는 조국을 위해 순국한 것이니 더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한용운이라는 개인에게 손을 쏜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역시 한 선생은 대인이요. 앞으로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웃을 날이 꼭 올 것이니 오늘의 일을 잘 간직해 두시오. 예, 영석 어르신과 오당 선생님의 따뜻함과 신흥무관학교의 애국정신을 잘 간직하겠습니다.